몰라수다 북한수다 11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떤 시청자분이 네. 그 화선 씨 할아버지 만났을 때 얘기를 좀 자세히 더 듣고 싶다. 네. 할아버지가 93세 때 저랑 만났던 거거든요. 이야. 내가 93세로구나.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중국에 나오셨어요. 저 만나러. 그러니까 저랑 통화가 돼가지고 손자가 맞다라고 확인된 다음에 제가 돈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았더니 할아버지가 비행기 타고 중국까지 오신 거예요. 93세. 예. 근데 그때 비행기 여행 쉽지 않은 나이인데. 네. 비행기 안 태워주는데요. 네. 항공사에서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비행기를 안 태워주시는데 네. 어떻게 타고 오셨는데 자식들 몰래 오신 거예요. 저만나 보고 싶어요. 네, 저를 보려고. 그래서 그때 저는 몰랐었어요. 그 사실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만났을 때는 몰랐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자식들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할아버지가 자식들 몰래 비행기표 끊고 중국에 노만하러 갔었었다. 93세 나이에 이게 될 말이냐 하면서 저한테 할아버지한테는 혈 붙이지 피 붙이지. 얼마나 할아버지는 정말 목숨을 내걸고 저 네. 만나러 그래서 막 뭐라 그랬어요? 저요? 네, 아니 그때 막 목숨 내놓고 가셨는데 그렇게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막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네. 그 삼촌들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촌들은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너 이런 거 알아야 된다. 너 이런 거 알고 한국에 잘 정착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선 그래서 만나셨어요, 할아버지? 네, 중국에서 잠깐 만났었어요. 왜 잠깐이에요? 그렇게 먼 길 오셨는데? 또 그때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붙잡힐 위험이 있어가지고 네. 빨리 회사로 돌아가였어야 됐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밖에 못 만나고 저는 택시 타고 바로 회사로 들어왔거든요. 그럼 만나는 순간에 바로 할아버지라는 느낌이 예, 똑같아요. 할아버지가 저랑 똑같이 생겼고요. 심지어 이 걸른 것까지 똑같아요. 이게 저희 집안이 이렇게 등이 약간 이렇게 다 희그럽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걸어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 쪽 예, 거죠? 외할아버지 쪽. 어머니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던가요? 예, 엄마도 많이 닮고 엄마보다도 제가 할아버지를 더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뭐 그 점에 있어서는 의심이 없으셨겠네 그냥 예, 바로 내 손녀 맞다. 그 장소에 그러니까 약속한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제가 먼저 도착을 했고요. 근데 사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중국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또 붙잡혀 할아버지라고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만약에 상황에 뭐 중국 공안이 확 쳐들어가지고 우리를 붙잡으면 할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인데 나는 북한으로 잡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서워서 조금 먼저 도착해서 있었는데 저기 먼 곳에서 웬 할아버지가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걷는 자세가 신통히 저희 어머니 닮았어요. 네. 뭐냐, 저희 어머니가 키도 컸었거든요. 162였어요.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는데 걷는 곳까지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무조건 우리 할아버지다. 바로 이제 쿵쾅쿵쾅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래가지고 가슴이 막 뛰고 저 사람한테 가서 무조건 인사해야 되겠다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분인데. 처음 보는데 느낌 있다고. 그거는 피는 이게. 그게 정말 피는 속일 수 없다는 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게 그 말인 게 그래서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라고 했더니 맞대요. 근데 그 만났던 장소가 관광지여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저희 할아버지를 딱 이렇게 만난 거죠. 이야, 제가 딱 네. 가려본 거죠. 네. 그러니까 맞다고 네 이름이 뭐냐 해서 저 할아버지 저 소녀 맞아요 라고 해서 저희가 커피숍에 들어가서 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그 했었거든요. 할아버지도 보자마자 얼굴 보고 예, 그때는 제가 할아버지는 그때는 저를 알고 있었어요. 저기 사진을 네. 보냈었으니까 네. 할아버지는 저를 오셨겠다. 알아보시는 거죠. 예. 그 할아버지도 사진 보고 바로 내 손녀 맞다 그러신 거네요. 네,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중국에서 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언젠가는 붙잡혀갈 막 그런 그러니까 회사에도 있지 못할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막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 내가 할아버지를 찾았기 때문에. 정말 북한에 가냐 아니면 뭐 공안에 잡혀가냐 막 이런 시기에 제가 찾아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래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잠깐 인사하고 왔는데 참 할아버지에 대해서 재미나는 일들이 많아요. 저는 할아버지를 이해 못했었어요. 왜요? 처음부터. 왜? 응? 왜? 할아버지가 너무 기짜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정착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전화 오셔서 너 정착금 내놔라 이러시고 그래서
정착금 없다고. 우리 그때 300만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 300만 중에서도 뭐 이렇게 뭐 월세 내고 이런 돈으로도 한 150밖에 손에 없었었어요. 근데 정착금 너 내놔라. 2천만 타는 거. 왜요? 하니까 내가 건사해 주마. 저는 이해가 돼요. 아이 저는 할아버지가 이게요.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네. 정착금 2천만 원인가를 한 목에 다 줬는데 이제 경제 개념이 좀 다르니까 그렇게 많이 사기를 당하고 그냥 써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네. 그냥 다 써버리고 다 써버리고. 뭐 누가 도와주겠지 이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정착금 줄 때도 이렇게 나눠서 주잖아요. 네 맞아요. 뭐 몇백만 한 달에, 원씩. 예, 5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씩.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녀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런 얘기 다 들으실 텐데 그러니까 관리를 내가 해주마. 할아버지 얘기가 그거예요.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다가도 어느 날 이렇게 사기 당한다. 네. 알기만 이렇게 당하는데 네가 지금 여기 들어가서 버스 타러 다니는 것조차도 잘 하지 못하는데 네가 그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잘 관리 못하겠다. 그거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러는 할아버지가 저는 그때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되시면 나한테 돈이나 팍팍 많이 주시지 뭐. 그러면 93세에 중까지 오셨던 그 할아버님이 그 말년에 돈 욕심이 생겨서 그랬던 것 같지 않고 진심으로 세대별 차이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생각의 그 차이가 있어. 제가 전번 방송 때 느낀 건데 같은 뭐 방송하는 사람을 이거 떠나서 이제 그 할아버지는 꼭 화천신을 데려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생존해 계셨던 거 아니냐. 그런 거 그 할아버님이 아니었더라면 그 전번에 그 명함장 중에서 변호사를 딱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본인의 이제 그 촉발적인 그런 순발력도 있었겠지만 빨랐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어진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그렇고 하고 이렇게 그렇게 고행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오늘날에 하셔서 우리 이렇게 마주앉아서 같이 방송한다는 거. 저는 지금도 그 말 들으면 되게 싫은데 그냥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다. 너는 너 힘으로 온 게 아니다. 할아버지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복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네가 오고 싶어서 여기 온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내 만나자고 그렇게 옛날부터 찾았는데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 덕에 사는 사람이다. 계속 그러시는데 너무 싫거든요. 교회 나와라. 우리는 탈북하면서 운 좋았다고들 흔히 말하는데 그 사람의 운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 겪어봤잖아요. 네,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여기 와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저기 남아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요. 그거 생각하면 우린 정말 그 운 중에서도 최고의 운. 인간의 힘밖에 그 어떤 선택이 아니고는 오늘날에 여기 할아버지가 절 데려오려고 교회 나가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고요. 그게 평생 하늘에 닿은 교회를 거예요. 다니시는 예, 분이에요, 평생 할아버지는. 다니셨는데 네, 맞아요. 목사님한테 가서 빌었대요. 저 30년 아멘. 전 전에. 믿습니다. 네.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손잡고 빌고 우리 손녀 지금 북한에 있는 저 중국에서 지금 날 찾아왔는데 데려와야 된다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빌어가지고 절 데려왔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이제 불교를 믿는 분한테는 이 부처님의 대자대비함, 전생의 인연 이런 것이 작용을 한 거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하여튼 자주 만나셨어요? 예, 할아버지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때 벌써 걸지 잘 지팡이 짚고 네. 잘 걷지 못하시는 상태였었어요. 딱 예. 데려오고 그다음에 그래서 할아버지가 살아가시는 이유가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본 할아버지 모습이 그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지금 살아가시는 이유가 전부 나를 위해서구나. 당연하죠.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 그냥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게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맨날 그냥 걱정하시는 게 그냥 할아버지는 저를 어린애처럼 봐요. 그냥 어린애처럼 당연하지. 보고, 선녀잖아요, 예, 선녀. 어린애처럼 보고 그냥 북한에서 살다 왔으니까 제가 남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 그냥 그런 수준으로 계속 네. 봐주시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7년까지는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아라. 그냥 네가 뭘 하겠다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한 7년, 10년 지날 때까지는 그냥 계속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에 더 잘 알아가고 더 잘
정착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 돌아가실 때 막 우시더라고요. 병원에 계셨거든요. 요양원에 계셨는데 아 세상 떠나실 때 우셨다. 예, 손녀가 걱정이 돼서 하선 씨가 대단하시네요. 모르겠어요. 네. 그 눈물의 의미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 그때가 제가 8개월이었어요. 임신 8개월이어가지고 할아버지 찾아 마지막으로 배웠었는데 손을 꼭 잡으시고 우시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사위 얼굴도 보여드린 거네요. 아우, 그래도. 다행이다. 사이도 보고 네. 애기도 고손녀인가 중손녀도 보고. 배 안에 사진은 뭐 해드렸겠네요. 예, 예. 그리고 할아버지가 고기를 엄청 좋아하세요. 평양 분이셔가지고. 네. 그래서 평양 냉면 사드리면 다 드세요. 차잖아요. 근데도 다 드시고 갈비도 2인분을 드세요. 네. 그 평양 갈비 있어요. 그거 사드리면 2인분 드시고. 근데 그냥 지금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만났을 때 이렇게 할아버지는 저한테 한 번도 그렇게 약한 모습을 안 보이셨거든요. 93세시지만 아주 경건하신 분이셨어요. 전쟁을 겪으신 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손을 잡고 한 5분을 우셨어요. 주룩주룩 눈물 흘리시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 돌아가시기 한 바로 얼마 일주일 전에. 전에 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한 세월 살아오신 노년의 할아버지 그 투혼이 오늘날에 이제 사실 나왔고 그 마지막까지 좀 더 챙겨주고 싶은 그 할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죠. 하선 읽을 씨-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저렇게. 할아버지로 하선 씨를 만나셨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못 본 분들도 많은 거 아니에요. 하선 씨 할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예. 그렇죠? 할아버지가 제일 그리워했던 분은 엄마이셨어요. 할아버지 딸이겠죠? 엄마. 딸이. 아니, 아 본인의 어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아니시잖아요. 아, 왜 네. 큰위 할아버지이신데 큰위 할아버지의 어머님이 저희 엄마를 키워주셨어요. 네. 그 어머니를 되게 그리워하셨어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냥 산소 그 어머니 산소 때문에 계속 걱정하시고 어떻게든 원송이 지금 있거든요. 평양으로 안장해드려야 이동해드려야 된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산소가 평양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북한에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년에는 걱정도 하시고. 모든 게 다 내려놔주고 사람만 보고 싶은 그 그리운 정만 남는데요. 모든 게 다예요. 아무튼 화선 그래서 씨네가 더 하셨어요. 월남자가 많은 집 가족. 그러니까 토대가 나빠서 고생을 했는데 네. 아무튼 할아버지가 그래도 화선 씨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엄청 정말 열성을 다해서 네. 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목숨을 바쳐서 저를 위해서 마지막 사셨어요. 국군 포로 가족은 아니죠? 저희 국군 포로 가정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가족이 다 저만 그러니까 평양에서 해방될 때 조만식 가족이 선생? 이렇게 다 갈라진 거예요? 큰할아버지는 38선 큰할아버지는 그 전쟁 전에 내려오셨어요. 47년도에 조만식 선생님 밀사로 남한에 파견되셔서 오셨고 아, 조선민주당.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밀사로 천대받지. 밀사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나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고 가족들한테 통보 보내가지고 다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50년 전쟁 시점으로 이렇게 도도구나 예, 다 가족이 다 연결이 됐네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훨씬 더 말하자면 악질인 거네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진성. 우리 입장에서는 죽여야 애국자인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애국자인데. 애국자인데 저쪽에서는 무조건 씨를 말려야 하는 그런 김일성은 무조건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죠. 무조건 죽여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봐요. 그 하선 씨 엄마까지 계속 비판 대상이 됐다잖아요. 네. 이거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되기는. 엄마까지도 자식이 다 있는데. 난 아무 짓도 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월남자 가족인데다가 기독교인 가족인데다가 야. 뭐 정치범 아버지는 정치범 난 살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의심스러워. 어떻게 엄청나게 그 환경에서 살았을까? 그 아는 사람이 많았다. 북한에서는 사실 우리 집 같은 사람들은 다 죽이고 싶었겠죠. 근데 조금 죽일래야 죽일 수 없고 뭐 하여튼간 좀 애매한 그러니까 그쵸. 범인들은 아니잖아요. 현행범이 할아버지가 아니니까. 현행범은 아니죠. 아니 죽이는데 하선 씨에 대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죽이지 못해. 그렇지. 딱, 정답은 저거야. 딱 법대로 해가지고 딱 내놓고 죽이면 여론이 나빠질 것 같고. 그래. 그래서 뭐 나도 어디 딱 잡힐 때는 소문을 내요. 그건 안전해. 그건 뭐 안전해. 오히려 소문을 내요. 네, 오히려 맞아요. 소문을 내요.
자, 지금 탈북 국군 포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북한에서 실제로 탈북 국군 포로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탈북 국군 포로가 아니라 이제 국군 포로 상태로 북한에 계속 말하자면 강제 억류돼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예요? 국군인데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거기서 그렇죠. 지금 살아있는 거 많죠 그런 거. 직접 보셨어요? 우영군 출신 뭐. 그치 우영분 출신. 우영군 출신은 많이 볼 수가 그리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 국군. 전쟁 중 포로로 있던 네. 사람들도 뭐 가령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그래도 월북 하는 월북자들도 좀 있었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좀 볼 수가 그러니까 있었죠. 자식을 봤어요. 본인은 본 적 없고. 본인은 죽고 90년대에 그 조창호 소위라는 분이 그러니까 6.25 때 이제 포로가 됐다가 수십 년 만에 예, 탈북을 해가지고 생환하신 적이 있죠. 아, 예, 저 책을 봤어요. 예, 조창호 소위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 국군 포로 하신 분들의 특징이 되게 그 의지가 강하시고 남들보다 그리고 자식들도 보면 잘 살아요. 그 마인드도 좀 달라요. 어떻게 마인드가 되는 달라요. 일단 나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꿈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오픈됐어요. 뭔가 이렇게 맥히지 나는 꼭 반드시 뭐 어떤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잘 나가고요. 저희 동네에 있던 그 아들은 북한 최초로 거의 수산기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정치는 못해요. 근데 행정면에서. 그 마을에서 행정도 아니요. 수산기지. 기지. 물고기 잡이하는 기술적인 면에서 쓰죠. 물고기 잡이하는 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판이 커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38호씩인지 9호씩인지 계속 올려가면서 그게 커져가지고 그냥 돈주가 된 거지. 돈 많은 사람이 된 거지 지금. 탈북이 아니고 국군 포로 자녀 같으면 북한에서 거의 뭐 최하층 아무것도 못 아니 이제 그 부류가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데 50년 네. 전쟁 이후에 전쟁 끝나고 뭐 북한이 이제 뭐 무슨 조건설령 뭐 해가지고 복사 뜯을 때 김일성이가 네. 이제 군부 세력을 강화하면서 정찰국 쪽을 많이 이제 그 연락서 특수부대들을 많이 강화하게 되는데 그때 국군 포로들 중에 A 부류라 북한에서 일컫는 A 부류에서도 A에서 A1, A2가 나오는데 네. A 부류는 완전 사상 정치적으로 완전 귀화를 시켜서 다시 재침투 임무를 줘서 한국으로 이제 다시 네, 돌려보낸 내려보낸 사람들이 사람.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A1 부류가 북한에 계속 충성하는 사람들로 해서 여기 내려가 공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나중에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다 이제 뭐 국군 그거 뭐라 그러죠 비전향 장기수들이라고 네. 해가지고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꽤 있었죠. 네, 뭐 이인 뭐 이런 분들. 네. 네. 그리고 A2는 뭐냐면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 가족을 거치고 파견된 다음에 모든 걸 폐지하고 아주 그냥 고향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다 나와버리고. 그 위장 전향을 한 거네요. 예, 북한 입장에서 오기 위해서. 보면. 근데 네. 대다수 사람들이 처형됐거나 조용히 사망한 사례가 되고요. 이게 바로 A 부류고요.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B 부류는 전향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상 정량이 안 된 거예요. 안 되고 이제 침투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북한에서 가상 이제 다시 제2차 전쟁이 일어난다면 뭐 여기서처럼 이북 어도청처럼 북한에 한국에 뭐 어디매 해가지고 연락서 내 그 가설 직함을 주는 거예요. 뭐 전라남도 도청순 뭐 도지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줘가지고 안하게 그 안에 그 따로 그 혁명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선물도 주고 해도 주기적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김일성 시기에 그 삐져의 그 또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향이 전혀 안 되는 대다수 사람들은 집결소나 그 수용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뭐 제가 광산에 있을 때도 속도훈련소 출신이라고 하시는 분이 광산 안에만 40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40년을. 아, 그분은 국군 포로. 예. 그 나이 드신 분인데 기나 뭐 이런 것들이 범상치가 않았거든요. 지금은 그 1세대 실제 북한 그 국군 포로 중에 살아계시는 분은 거의 몇 명 선으로 꼽을 정도고요. 500명 정도 남아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90년대가 마지막 말기였는데 네. 그 시점을 넘어서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2010년도에는 뭐 탈북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국군 포로 송환 이제 국군 포로들 뒤로 삼국으로라도 빼돌리면서 엄청나게 이제 브로커들이 막 눈에 혈안이 돼서 이제 막 찾고 하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고 찾았다고 해도 그 너무 노년하셔서 저 운신이 힘드시고 정신들이 혼미해지신 그런 상태들로 제가 알고 있어서 가지고 500명 정도예요 국군 포로가.
지금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남아있는 예, 국군 포로는 500여 명인 걸로 추정합니다. 의용군은 뭐예요? 의용군은 북한이 이제 서울이랑 뭐 이렇게 대전이랑 이런 거 수복하는 과정에서 그 여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현지 북한 입대를 군으로 시켜가지고. 입대 강제 입대시켜서 당일날 이제, 입대시켜가지고 조선인민군대 뭐 정령군에서. 이런 걸로 해서 싸우겠다는 그래서 바꿔버린 사람들이 의용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의용군- 북한 군옷을 입고 멍둥이를 집은 제 사람들이. 말은 의용군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의용군 출신들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사회적으로는 좋게 안 봐요. 그분들. 북한에서도. 의용군을 빌라. 당연하죠. 이제 또 다시 전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중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네가 써먹고는 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잘 돼봤자 어느 막연한 기업서 세법이서 정도까지만 번복이로 써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김일성이 때는 그 이후에는 뭐 안 돼. 저희가 고등학교 때 저희가 함흥에서 그때 백두산 글짓기 경연이라는 걸 북한 정체적으로 조직을 해서 그때 예선에서 붙은 애들이 뭐 양강도 한북도 함남도 해서 저희가 함흥에서 정체적으로 만났는데 거기서 저하고 한 옷을 쓰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양강도라는 운운감산에서 온 애인데 정말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지금 생각해보면 딸이 아니고 손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호실에서 막 말하고, 그러니까 제가 또 북한에 있을 때 제 성격상 이렇게 꽁하지 않으니까 그 애하고 별로 이렇게 친근하게 지냈어요. 이제 이쁘게도 생기고, 그렇게 걔하고 뭐가 맞아서 근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남조선이 고향이고, 국군, 남조선 우리로 말하면 계례였는데 우리 이렇게 공산군한테 이렇게 체포돼서 여기로 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그 애가 갑자기 막 무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말하는 것 쭉 들으니까 야 근데 너희 같은 애들이 많아 하니까 그 강산에 그런 그 지역이 있는데 대단하죠. 거기에 한 10세대가 있는데 작업반이 다 다르대요. 한 대다 합체를 안 넣는데요. 양봉음이 할까봐 동상이몽 할까봐. 그러니까 이제 다 작업반을 갈라놓는데 그 애가 왜 그까지 왔냐. 글을 잘 쓰니까 북한에서는 항상 그거잖아요. 우리가 토대가 나쁜 사람들을 다 까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두 명을 출연해서 조선인민군 군관도 시키고 행정위원회 지도원도 실적으로 시키고 이렇게 보여주는 아 것 봐라 좀 우리 하십시오. 당은 가정 토대나 이런 데 정정식.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다 쓴다. 그러니까 걔가 그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전에 올라왔는데 그 애한테 제가 들은 걸 말하게 되면 자기 할아버지는 그런다요. 남조선이 너희 번지다. 통일이 되면 꼭 내 이름으로 가라. 이런 말을 그런 항상 사람은 교육이 그런 꿈이 있어? 있다. 그러니까 그 애가 그걸 어떻게 미화를 했냐면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가 남북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게 말을 하니까 그 애는 긍정적인 호감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국군 포로든 의용군이든 하여튼 한국에서 완 분들은 연계된 건 좋아하네요. 그냥 공산주의는 아니다 이런 인식이 확실히 당연하죠. 맞아요. 그건 뭐 불보듯 명백한 사실이고 또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북침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남침이다. 아니, 6.25 때 북한이 남쪽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북한이 남쪽을 북한이 남쪽이네. 남침이다. 네. 남침이다. 네. 나는 지금 반대로 생각을 했는데 남침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감추고 미화시키는데 김일성이 전 세계를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지금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네. 네. 김일성의 기본 이제 역사의 기본적인 제2전성기가 50년 전쟁의 김일성의 기록이 확 뜨는데 혁명활동에서도 이제 김일성이 그 작전별로 부서별로 연대별로 얼마나 그 공부 많이 했어요. 우리 김일성의 혁명활동에서 뭐 1단계 뭐 진공작전, 2단계 무슨 작전, 3단계 방어작전, 제2전선. 뭐 그다음에 4단계 뭐 다시 재진공작, 뭐 무슨 작전 뭐 그다음에 영화들도 엄마하게 많거든요. 김일성의 혁명연대의 기본적인 걸 만드는 과정이 그 시기인데 그런 것들을 감추고 대중 여론을 하고 이가 먹히게 하려면 그 사람들을 잠재우는 그렇죠. 거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봉쇄 또 봉쇄. 잘된 케이스 자기네 그거를 해주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군 포로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 지금도 북한에 있는 국군 포로들은 모든 걸 다 잊어먹어도 자기 군번, 그다음 어느 부대 소속이었는지, 꿈이 있다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발 좀 구해달라고 보내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수많은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이 계신데 박선영 전 국회의원, 지금 이제 동국대 법대 예. 교수인데 박선영 의원께서 국군 포로 생환 문제 굉장히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게 말이죠. 아니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다 연만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을 위한 무슨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급하게 빨리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지. 이게 무슨 행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는 안 되고
아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국군 포로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가슴 아픈 거는 국군 포로들이 포로가 돼서 정말 북한이 강산이나 오지에 간 것만 해도 가슴 아픈데 후대들 있잖아요. 네. 후대들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을 갖고 얼마나 질책을 하는지 몰라요. 왜 할아버지는 국군이 돼가지고 우리 앞길까지 망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국군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손자 손녀들은 밝히지 말았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국군 포로라는 걸 막 사람들이 막 알게 되면 자기네 얼굴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을 많이 심리적으로 막 못 살게 굴어요. 이게 애들끼리도 우리 흔히 그러잖아. 뭐 전쟁 때 야 너희 할아버지는 치안대 완장인데 우리 할아버지는 나무 펴다가 나무 딱 폈는데 옹이가 딱 빠져 치안대 그 창문 유리가 깨졌대요. 네. 근데 나중에는 그게 치안대 뭐 창문에다가 돌 한 번 던진 거로 돼가지고 지금은 뭐 아주 그냥 애국 쭉쭉 쑤시면 열사로. 애국 열사로 되는데 그러니까 자식들끼리도 내 할아버지는 완장 찼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옹이, 나무 뿌리 옹이 하나로도 지금 이런 서로 이런 게 이제 희한한 케이스 네. 말들을 하고는 똑같이 잘못했는데 그런 출신의 사람들은 초벌이 풀려요. 가요. 근데 저희 같이 있던 사람이 하나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갔다가 3년 만에 해명돼갖고 다시 왔어요. 아,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네. 국군 포로 그러니까 출신 성분에 따라서 네. 처벌이 완전 틀려요. 다르죠. 처벌이 차등적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 갔는데 이 사람 말하는 거 듣니까 기가 막혀. 이제 국군 포로들 다 갈라놓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 포로인 서로 경우 감시하는 거죠. 당사자들인 경우 갈라놓는데 네. 그 후대들이고 뭐 이런 것들은 한 곳에 밀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척이 다 왔는데 22명인 거예요. 22명. 야, 근데 이걸 어떻게 22명을 앉혀놓고 한 개 작업반을 만들어 온 거예요. 22명이 조직생활하고 생활총활을 같이 친척 가족이 앉아서 서로 감시하고 서로 물고 뜯게 만들어. 따로 일어나서 엄마 비판하고 엄마가 뭐 신우이 앞에서 자기 일주일 동안 잘못된 거 쭉 비판하고 또 그다음에 다른 사람 다른 친척을 또 비판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3년을 기다 왔더라고. 야, 그 얘기 깜짝 놀랐어 진짜. 네, 맞아. 국군 가족끼리 국군 영화에서는 포로들이 이렇게 어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시에도 가끔 있고 도시하고 가까운 협동농장에도 있는데 저희가 농촌동원을 간 거기에 국군 포로 가족이 있었는데 그 농장 축산반에서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농장원들한테 돼지를 한 마리씩 분양을 했는데 이 집에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집이 보이브 스파이였어요. 항상 그 옆에는 맞아. 그러니까 꼭 이 있어. 형제간이 아버지가 국군 포로인데 사망했어요. 근데 형제간이 너무 속상하니까 야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돼지 새끼를 주는데 우리는 왜 새끼 돼지를 안 주냐. 야 이건 진짜 너무하다. 이건 뭐 그럼 우리 살라는 게야 죽으라는 게 이게 무슨 세상이야. 그거 걸려. 이 말을 우리가 일반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면 당비서가 불러서 야 다음 기회에 봐. 니 다시 맞아. 그런 말 하지만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좀 색깔이 다 국군 포로 칠해지잖아. 자식이기 때문에 옆집 사람이 보이부한테 알렸어요. 그러니까 그 군 보이부 사람이 더 보이부다 직보를 했으니까 더 보이부에서 국방색 호송차를 가져와서 그분들을 적세 채우고 가서 그 국가보이부 18가라는 데 엮고 그 사람들은 그제부터 이제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우는 스스로 탈북을 해가지고 생활하신 국군 포로들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네, 그렇게 와야 돼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대우도 제가 볼 때는 정말 미흡하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이분들이 최소한 잘 먹고 잘 살게는 해줘야 이게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 북한 같으면 아주 그냥 매스컴에 띄우고 뭐 집 주고 뭐 젊은 여자 제공해주고 그 우리 그때 비전의 한 기술들 그렇게 막 만들었잖아요. 이래가지고 우리 체제가 좋아서 40년 만에 돌아왔다 막 이래서 막 띄워주고 막 이래요. 북한은 그런 거 잘해. 네, 북한은 그런 정치적인 그러니까 근데 좌파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가 과연 그 몇 명 안 되는 노안에 계신 그런 분들을 우대해줄 만큼의 그런 여력도 없는 나라가. 저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있죠. 대단하지. 여력이 왜 대단하지. 없어요? 대단하지. 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그거는 진짜 북한이 잘하는 거네. 말하자면 이게 좀 말에 어폐가 있는데 충성한 사람들을 끝까지 살펴준다는 면에서는 해줬으면 좋겠어. 네. 여기서 좀. 아니 지금 남쪽에 와 있는 생환 국군 포로들 잘해줘야죠. 지금 80, 90 다 이러시잖아요. 그죠. 네. 얼마 안 있으면 정말 생을 마감하실 분들인데. 근데 준다고 들었는데요. 주긴 주는데 제 기준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죠. 더 줘야죠. 이제 저희 동기생 중에 국군포로 선녀가 왔어요. 저희 동기생인데 그래서 국군포로 그걸 신청을 해서 뭐 2천만 원인가 탔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2천만 원 달러? 예, 아니야, 2천만 그게 원 우리나라 돈. 사고보다 더
사고 난 거보다 더 적게 예. 받았나? 아유 돈을 생각에는 사고나도 많이 인정하는 일생을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고 선고가 아이고, 돼서. 야. 그게 이제 아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2등병 월급이 얼마냐. 네. 그러면 법적으로는 포로가 된 상태에서는 계속 이제 2등병으로 복무한 게 되는 건데 예. 그때 월급 기준해서 지금 수십 년 해봐야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산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와, 아니 이걸 산정해야지. 그 거역의 역사를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그 세파를 겪으면서 혼자서 그 나라를 지키고 아니, 그 제 말이 있다가 그걸 계산해줘야 돼. 제 말이 그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월급으로 산정해서 줬는데 그게 준다고 했는데 그게 그런 일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냐고 말이 있었을 뿐이고 지금은 좀 바꿔준 지금은 게 2천만 원이라는 거지. 네. 그 계산에 그래 바꿔준 게 당연히 이거야. 포상금이 붙어야죠. 그 계산 위에 포상금이 요 정도는 돼줘야 그래도 저 북한 땅에서 몇십 년씩 가슴에 그리고 조국이라고 찾아온 노년의 그분 포로들이 꼭 돈의 가치를 떠나서 내가 내 조국에서 받는 온정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산정 이외에 뭔가가 또 있어요. 그렇죠. 진짜. 뭔가 있다는 게 이제 이 가격이라는 그러니까 거지. 60년 전에 돈 가치하고 지금 가치를 치면 정말 보험이 담배 필 근데- 때 값이잖아요. 아니 예, 뭐 근데 솔직히 이제 말해서 우리 탈북자들 받는 거하고 뭐 급별한 차이가 없네. 그냥 털렸자요. 요새 탈북자 맞아. 요새 가치로 환산을 해준다고 해도 예. 2등병 월급, 1등병 월급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우리 되죠. 징병제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환 국군 포로들은 일반 탈북자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예, 맞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국군 사병들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는 남북 관계에서 항상 대치 상태로 있는 우리 군인들이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불일치적인 상황에서 뭐 DMZ라든가 휴전선이라든가 그 이런 일촉즉발의 이런 상황에서 혹시 뭐 이런 일이 생겨도 그러면 지금의 국군 포로들을 보게 되면 야 그럼 나도 나중에 저런 대우를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당연히 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북자들은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로 왔어요. 여기서 오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목적을 위해 여기 왔지만 국군포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잘해줘야 되고 잘못된 게 많아요. 그 얼마 전에 그 목함지뢰 사건으로 인해서 다리를 잃었던 어떤 국군 장병이 네. 다시 우적을 하고 일어서서 군복을 입는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서만 조금씩 돌더라고. 매스컴에도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좀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좀 띄워주고 포상도 좀 만들어주고 젊은 사람이 다시 군복을 입고 재생해서 일어서는 이런 번복이 좀확좀 그냥 연예인 뉴스보다도 더 깔려요. 누가 연예를 한다고 그거 갖고 막 검색어에 오르는데 그런 거는 둘째고 네. 치료비도 자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개인 연예인들이 이영애가 1억을 자기가 내야 지불했잖아요. 되는 상황이라고 뉴스에 이런 막 올라와가지고 거는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는 아닌 것 아마 같다라는 이런데 세금을 생각은 쓰면 들었어요. 국민 누구도 아마 아파 안 할 건데 그죠? 엄청 뭐 모르죠. 일부 씁쓸하다.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삐딱한 사람은 어느 사회에나 있습니다. 뒷다리 잡는 사람들이 있는다. 하여튼 갑갑한데요. 자, 어떤 네티즌이 최근에 이제 휴전선 대북 방송 재개했잖아요. 확성기 방송. 근데 요런 거 하면 어떻겠냐고 이제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병사들을 심리적으로 뒤흔드는데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사실만 방송해도 흔들릴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요런 거. 우리 거 좀 나가면 안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 굉장히 했거든요. 저희 거 나가면 좋죠. 네. 저희는 너무 그냥 좋죠. 신생한 그 탈북자들의 실화를 그대로 짤막짤막하게 저희 그냥 드릴 용이 있어요. 이거 네. 확성기 방송 하시라고. 그쵸. 근데 이제 그분이 제안한 거는 안녕하십니까 북한 장병 여러분. 제대가 며칠 남은 누구입니다. 또 북한에 10년 복무니까 우리는 3년 그러니까 며칠 남았다. 이제 복무 끝나면 집에 간다. 요 얘기를 꼭 넣으면 재밌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 점심 식단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해줘도 북한 병사들은 아니 이게 이제 가장 심리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건 그거는 좀 군인들의 복무 기간과 휴가 네. 그 집에 그 휴가로 해서 해마다 다녀올 수 있다는 것과 군인들이 급여가 있다는 거. 우리가 군인 먹는 문제 가지고 남북과 군인들이 엄청나게 이제 뭘 많이 만들었는데 식단보다는 역시 제대 그다음에 언제 휴가 갔다 오겠다. 휴가가 있다는 거, 급여가 있다는 거, 군인의 북한은 급여. 급여.
급여. 네. 몇 년 군복무 한다는 네. 최고. 몇 년 군복무 그리고 여기 군상무 한 사람들이 가장 네. 알수 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여자친구도 만날 수 있다는 거. 제일 중요해. 여자친구가 부대에 면회한다는 거. 면회한다는 거. 맞아. 이게 제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박도 된다는 거. 예박도. 아니 북한은 면회 네. 아니 어느새들 재밌다. 다들 상상도 못하는 아니 일이에요. 어느새 다들 정착이 돼가지고 아니 그런 얘기하면요 깜짝 놀라죠. 저게 뭐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런 얘기 딱 들으면 이 자식들 전쟁하면 지겠구나 우리한테 아주 부패 타락하구나. 북한에서 그럴 거라고요? 북한 그렇게 잘 생각하는 나야가구나. 내가 이제는 매진하네. 그런 군인이 별로 없어. 내가 볼 때는 그거보다 현실에 대해서 그냥 이거 선전한다는 맛이 안 나게 현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한 게 현실이에요. 한국자인데 내가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차 사가지고 내가 엄마하고 전화하다가 내가 차 샀다고 하니까 엄마가 야 너야 사기치냐 아직도 북에서도 사기치고 왜 한국에 가서도 사기치냐 네가 어떻게 차를 사 막 이런 말 했다는 둥 막 이러면 그 소리 쓱쓱 듣다 보면 그리고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뭐 시진핑 주석이 막 이러면서 뉴스가 이렇게 나가면 아니 우리는 한국의 대통령을 말할 때는 막 막말 쌍욕을 해서 하는데 한국은 똑같이 위원장 주석 존칭어를 딱딱딱딱 이렇게 그냥 그대로 말하고 오히려 이게 더 변화가 쉬워요. 근데 우리 고기 먹었다 휴가 있다 여자친구한다 이러면 이것들이 지금 유혹하네 선전하네. 거짓말하는구나. 군복무할 때 네. 그 미군 그 두 개 사단이 장진호반에서 이제 북한 역사에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북한 쪽은 미군을 이제 포위해가지고 중공군이 포위해서 장진호반에서 통째로 얽어 죽였다는 그런 다 얼어 죽었잖아. 사실 미군이 네. 그때 견제를 해 주었기 때문에 네. 뭐 오늘날의 이런 전쟁적인 이런 관점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장진호 전투에서 실제로 수많은 미군이 동사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10만 명의 민간인을 흥남에서 구원한 남쪽으로 거구나. 데리고 온 이 근데 흥남 제가 철수. 말하자는 거는 서만에 군복무할 때 서만에. 같이 제가 했던 특수부대 군인들이 뭔 소리를 했냐면요.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장진호반의 그 군인들한테 군수물자를 공급하고 급여를 주려고 아마 경리관 같은 사람이 올라온 그 돈 관리하는 부대의 뭐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장진호반 전투가 끝나고 장진호반에서 수십 년 세월이 지났는데 13차 세계총연합전 축전 계기로 다음해 90년대에 네. 어떤 사람이 거기서 한 군인이 평양 쪽에 있는 외국어대학을 졸업하고 군복을 입고 이제 그 장진호 쪽의 부대에 파견을 받고 내려가요. 부업지에 내려가서 전사 둘 데리고 죽어라고 요 평양에서 군복 외국어대학에서 공부한 노랭이가 거기 가서 지금 별 받고 부업지에 서큘라니까 막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막 죽을 맛인 거지. 그래서 하전사들만 둘 부업지에 내놔놓고 자기는 그 숙박소 그 민박집에 쭉 누워서 지금 쿠치락쿠치락하고 하룻밤을 걸고 다음날 아침에 눈 딱 떴는데 이 집 천장에 도배한 게 이상한 거야. 네. 그러지 않았어. 그 도배를 맞아. 이게 뭐지 담배 연기에 좀 꾸준해서 딱 봤는데 네. 달러로 온 집안 대백을 한 거예요. 달러로. 네. 그게 돈인지 몰랐으니까. 거기 사람들은 그 산골에서 돈인 줄 몰라. 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외국대 졸업생이 네. 이거 달러인데 네. 자기는 비비고 칼로 네. 딱 부엌에다가 시칼로 딱 뜯어보니까 달러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달러를 다 집주인한테다가 말해가지고 다 뜯어서 다 씻어서 다리미질까지 따박따박 해가지고 네. 내가 이거 거짓말 한 거지. 집주인은 완전 천사람이니까. 그래서 집주인한테 출처를 물어보니까 이게 전쟁 때 장진호에서 미군이 엄청 많이 죽었는데 그때 네. 거기서 사람들이 이빨이고 뭐 필수품이고 뭐돈 네. 다 가져간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뼈까지도 뭐 가져갔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오늘 트렁크를 하나 이렇게 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갖다가 날라다가 뭐 놨는데 그 안에 다 돈인 줄은 모르고 네. 그때만 해도 이게 내야 되는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밭에다가 오두막을 하나 지었는데 이게 바를 거 없어가지고 그 돈을 갖다 다 붙인 거야 이 사람이. 네. 돈인 줄도 모르는 거지. 종이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그걸 해가지고 전투 가방에다 뭐 해가지고 가방에다 그 날개로 튀어먹은 소리가 돌아가는데 그때 벌써 군력이 그래도 북한은 괜찮다고 할 텐데도 전쟁이 일어나면 네. 흔히 그쪽에서 내가 하던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야 뭐 언제 뭐 와당탕탕탕 할 수 있냐? 뭐 그래서 아무리 현대전이라고 해도 지상전이 벌어지면
죽은 시체 가서 미군 주머니에서 귀중품이나 꺼내가지고 시계나 진짜 뽑아가고 진짜. 그러겠죠. 그때도 그랬거든요. 20년이 지난 후에 제가 딱 탈북할 때 보니까 군인들이 육군단 사건이랑 뭐 이런 게 많이 터져가지고 군인들이 그냥 딱 생각, 전쟁이 일어나면 총이 방향이 달라지겠구나. 북한 군인의 대다수 군인들이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방향이 달라지겠구나. 이젠 모두가 아는 거야. 내 가족, 내 친족, 다시 불상사를 만들지 않을 거고, 또 다시 무슨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지 않겠고, 너무 시달림 많이 받아서, 너무. 자기 가족, 아무리 어린 나이에도 나가서 공부하면서, 북한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구나, 이제는. 전쟁을 이게 무슨 총을 져주고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막 지금은 호랑이 가지고 쏟다고 이러지만, 실제로 일어난다면, 총알의 촉방과 모든 것들은 돌아가겠구나. 일단, 자기 지휘관부터 쏘지 않겠나? 맞아요. 내 지휘관부터 쏘지 진짜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변했고 제가 탈북하기 전에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이제 전쟁이 만약 일어나면 군인들이 하늘에 대고 총을 쏜다. 왜냐면 북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그렇고 단간부들을 막 쏴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다 단간부는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아마 우리 인민군대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하늘에다 쏠 기다. 남한도 안 죽이고 북한도 안 죽이고 그냥 하늘에다 쏘라니까. 그러니까 국경경비대도 완전히 이제는 국경경비대는 자본주의 군대고 민경 개성적인 군대도 이거 방송 있잖아요. 이걸 한두 번 들을 때는 유혹이라고 들리지만 너무 들으면 그게 노랫소리가 되고 세뇌가 돼요.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하늘에다 총 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편한 데다 쏴요. 놀라시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총소리 내야 되니까. 지금도 전화하면 그리고 자기 표현을 쏴야 한국에서 자기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처럼 생각하는. 탈북할 때 전화 딱 하면 막 하다가 야 그래 근데 어떡해야 돼? 내가 가서 잘 살자면 어떡해야 돼? 내가 가서 성춘강대에 폭파하고 올까? 맞아 그런 소리 많이 해. 그딴 소리 하는 거야. 내 시선다리 놀랍죠. 시선다리 폭발할까 봐. 그러고 나서 그 폭파한 사람이 나다. 이제 나중에 진짜 진짜 맞서네. 그러면 한국에서 돈 주. 그러면 자기를 야 잘했다 이럴 줄 아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 나라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네. 그래서 군인들도 탈영할 때 자기 무슨 공을 세워야 돼. 자기 편을 쏘고 거죠. 맞아요. 그런 현상이 그래야 이제 더 남한에서 인정을 해준다. 어. 그건 굳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받아주는데. 대북 방송 덕분에 그래도 네 맞아요. 상당히 많이 바뀌고 특히 그 화폐 개혁할 때 김정일이 그때 개혁할 때 그때도 외국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때 소문이 어땠냐면요 외국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망한다. 그랬어요. 아니 망하긴 다 망한다. 그래서 외국 돈 못 쓴다. 우리나라만 쓴다 막 이랬거든요. 맞아. 북한 내에서. 근데 대북 방송 열심히 듣던 사람들은 그냥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딱 알고 앉아 있어. 맞아. 그러다가 그 사람들 덕분에 또 유통이 또 시작되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또 미군 장진호반 있죠? 거기 서리 얘기해서 하는 말인데 그 미군이 들어왔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군표를 찾아요. 그때 그게 군표 찾아서 그 이제 브로커들이 군표 때문에 굉장했지. 야. 전화가 와. 그래서 전화 딱 받으면 이거 내가 군표 있는데 이거 팔아먹으면 어떡하나 해서 그래 좀 팔아볼까? 어쩔까 하고 알아보니까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대. 미국에서 가만히 당장 미국하고 북한하고 큰일 난대. 중국 쪽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 중국 브로커가. 그래서 뭐랬더니 예, 어느덧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장진호반 그리고 하가루리 전투는 이제 미군으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전투인데 미군은 지금도 북한에 가서 시신 발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발굴되면 6.25 때 전사한 장병들 시신 1구당 얼마 돈을 주고 북한으로부터 사옵니다. 그리고 시신 발굴 및 수습 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도 미국이 현재 명분이야. 미국으로, 명분이.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국군 포로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싸우고 포로가 돼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수십 년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대우가 적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진정한 문명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배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